건축 허가 등의 또 제한이라는 것도 있네. 제한.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요 제한은 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허가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나왔던 건축 허가를 갖다가 거부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건축 허가권자, 사전 승인 제도 이런 것들은 도지사 차원에 하는 얘기들이었죠. 여기서 건축 허가의 제한이라는 것들은 주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주무부 장관. 주무부 장관이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자기 부서,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특별한 부서의 장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끌고 나가는 부서의 목적에 맞게 정책을 이끌고 나가는데 어떤 지역에 생기는 건축 허가가 자기의 어떤 부서의 정책과 심히 충돌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방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장관이래봤자 이 양반들은 중앙부처의 장관이니까 파워는 있지만 실제로 건축 허가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제한을 걸 수 있어. 두둥. 언제? 국방부 장관 같으면 국방의 문제로, 국토부 장관 같으면 국토관리상의 문제로, 문화체육부다라고 그러면 문화재 보전 관련으로, 환경부다 그러면 환경보전 관련으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무부 장관이 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건축허가를 제한을 요청할 수가 있겠죠.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그런 경우엔 허가나 착공이 제한이 되기도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냥 건축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계통을 따라서 누구? 허가를 해준 사람들 또는 그 지역의 장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들에게 통보를 해준다. 주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요, 최종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계통을 따라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주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국가에 너무 큰 권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제한 기간은 2년 이내. 무슨 허가라든가 아니면은 하나의 권리를 부여받은 기간 이런 것들은 보통 2년짜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2년 플러스 1년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그렇죠. 아까 허가도 그랬죠.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2년 기다리고 1년까지 더 연장 가능. 근데 그 안에 안 되면 결국은 허가가 취소된다 이랬잖아요.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것도 2년까지 제한이 가능하고요. 1년 이내 연장이에요. 자, 이거 연장하는 거는 주무부 장관이에요. 지금 건축주 얘기가 아닙니다. 주무부 장관이 건축 허가를 멈추겠다,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왜 제한하는지를 덮어놓고 나라에서 하라는데 까라는데 그냥 까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의 목적과 범위를 상세히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라는 건 뭐냐? 건축주 귀에다가 대고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공포를 한다는 얘기죠. 견제 장치도 당연히 있겠죠. 제한 내용이 좀 지나치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나친 제한인데 그거는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해제를 명할 수도 있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소한 것들은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뭐 이게 뭔 얘기냐? 예치금이라는 건 돈을 넣어놓는다는 얘기인데 아까 법원에 뭐 공탁금을 넣어놓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탁금이라는 것들은 보통 법원에다가 어떤 특정한 권리를 갖다가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법원에다 건네놓는 걸 공탁금이라고 그러고요. 예치금이라는 건 이 돈만큼을 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리 나한테 그 돈을 갖다 줘. 그러면 네가 그 돈을 쓰게 될 때 내가 이 돈을 너에게 쓰도록 허용해 줄게.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내가 혹시라도 사고 치게 될 때 사고를 수습할 수 있을 만한 돈을 미리 책임 있는 기관에다 맡겨놓는 게 예치금입니다. 특별히 안전관리는 어떻게 돼요? 사고 치기 딱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하거나 아니면은 건물의 안전과 공사와 관련된 안전을 제대로 이렇게 이행하지 못했어. 자,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들어가죠? 지방자치단체가 나와서 그 안전 설비를 하거나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돈을 미리 받아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사 현장을 방치할 때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돈을 받아 놓겠다. 돈을 받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공사 현장으로선 당연히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겠죠. 그 돈이 걸려 있으니까. 어떤 경우 그렇습니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그에 필요한 비용을, 그러니까 예치금,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조치에 필요한 예치금을 공사비의 1%, 와, 공사비 1%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100억 되면은 벌써 1%면 1억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예치를 해놓는다. 상당한 금액을 예치해 놓는 거기 때문에 자, 공사 현장 시공을 하는 사람 측에서는, 건축주 측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만약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가보니까 제대로 처리가 돼 있네? 누가 해줬어? 고마운데? 고맙긴요. 시군구에서 나와서 예치금 가지고 안전처리, 미관처리를 자기들이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낸 돈 가지고 해놓은 거란 얘기죠. 예치금이 그런 경우에 실제로 사용되게 됩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영향평가란 말 많이 나왔죠. 어느 법에 나왔어요? 우리가 국토계획법 배울 때 영향평가 막 나왔었죠. 자, 어떤 개발사업, 대단위의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우리가 주로 하는 영향평가들 뭐가 있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있었고요. 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있고요. 인구영향평가, 그 다음에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자, 이런 것들은 주로 도시적인 어떤 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것들이었죠. 건물 단위로도 적용되는 영향평가가 있을까? 내가 건축주인데 내가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고 허가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것들이 있을까? 있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차원의 영향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지역 단위입니다. 토지 이용 단위인데 개개의 건물 단위로 안전상의 영향이 우려가 된다. 우리나라 지진 났었다. 근데 건물은 점점 높아져만 간다. 여러분 63빌딩이 옛날엔 내가 잘할 땐 제일 단연 톱 높은 건물이었거든요. 시골에서 오면 63빌딩 한번 가보려고 누구나 노력을 했어. 근데 여러분 63빌딩이 이제 그 높이 순위가 10순위에도 못 끼는 거 아세요? 심지어 부산에 있는 모 아파트가 63빌딩보다 더 높아요, 여러분들. 초고층 건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지진이 지금 자꾸 주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지진들이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어. 거기다 또 싱크홀도 발생하고 재해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초고층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 시에 신청 시에 허가 서류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럼 안전영향평가 누가 해주냐? 건축주가 자기가 그냥 해?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 평가기관 이런 데다가 대행, 용역을 받아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시적인 개발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인구재해영향평가하는 어떤 프로세스하고도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엔 또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나왔네요. 요것도 이제 우리 규제의 완화에 해당하는 법령이겠죠. 건축 신고로 허가를 대체한다는 거니까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로 그걸 대체하겠다는 얘기죠. 강한 거에서 약한 것으로 옮겨주겠다는 얘기니까 완화가 되는 겁니다. 완화. 신고만으로도 그럼 건축허가를 대신하게 하는 것들 당연히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그다지 이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고 그냥 봐줘도 되는 것들, 좀 소소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맞죠? 소소한 것들. 85제곱미터다. 85제곱미터라는 거는 이거는 다른 법령, 주택법령에서 늘 반복되는 숫자예요. 이게 한 25.7평 정도 될 텐데요. 보통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주택 규모다라고 얘기하는 뭐 세제 혜택도 많고요. 또 임대용 주택으로 할 때 보통 요 규모 이내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경우도 많고 소형 주택, 소규모 주택의 대표적인 사이즈로 보는 것들이 85제곱미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85제곱미터 이하로 증계 재축. 신축은 없네요. 신축은. 증계 재축을 하는 경우는 그 조그만 거를 신축도 아니고 증계 재축인데 까짓 거 그냥 신고만 하세요. 안 그래도 국민주택 규모 그 정도는 우리가 많이 좀 허용을 해주고 장려를 하려고 하니까 신축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기 좀 그렇네요. 신고만으로 대체를 합시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비도시 지역으로 가서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그러니까 작은 건물들이죠. 작은 건물들이고 또 비도시 지역에 있는 건물이야. 빡빡하게 너무 굴 필요가 없는 건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처럼 제대로 개발해야 되는 지역 내에 있는 건물이면 그것도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물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은 소규모 건축물이다 라고 보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일한 규모예요.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같은 경우도 신고만으로 허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개통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의 수선, 기둥 3개 이상, 보호 3개 이상 등의 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대수선의 요건이랑 똑같죠? 근데 대수선에서 어떻게 돼요? 증설 해체 부분이 있죠. 증설 해체. 근데 여기선 증설 해체나 그런 것들이 없이 수선만으로 돼 있죠. 수선만. 대수선은 원래는 허가의 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허가의 요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수선만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고로 대체를 해주겠다. 모든 건축물이 허가로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허가로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은 잘못된 것들이에요. 소규모 건물들, 그리고 비도시 지역에 있는 연면적, 층수, 일정 이하의 면적들,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수선만으로 이루어지는 대수선, 이런 것들은 원래는 건축이고 허가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신고만으로도 가름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굉장히 작은 것들이죠. 건축물 높이 3m 이하 증축 건축물, 그리고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용어를 여러분들이 또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표준 설계도서라고 그러면 국가가 미리 만들어 놓은 공인된 설계도서를 얘기해요. 국가가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공공관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미리 표준 설계도서를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공인한 설계이기 때문에 표준 설계도를 따라서 보통은 여기를 따라서 하는 것들이 어떤 건물이겠습니까? 공공관청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건축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게, 그러니까 약식으로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은 허가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느냐라는 건데, 자, 이건 허가권자 얘기가 아니라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고 이제 건축을 건축하고 있는, 시공하고 있는 어떤 건축주의 입장에서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허가받은, 신고받은 상태로 건물이 시공되어 가는 게 아니라 그거랑 좀 다르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변경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계속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 허가받을 때 서류하고 다른 건물을 내가 만들었다? 그럼 나중에 사용 승인할 때 어떻게 돼요? 허가받은 대로 건물이 완공이 됐는지를 검사하러 오거든요. 그리고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지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 이때 다 들통납니다. 그래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좀 웃기지만 새롭게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받아야 돼요. 말하자면 기존에 게 무허가가 된다는 얘기지. 새롭게 허가랑 바뀐 내용으로 허가랑 신고 절차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변경, 아주 사소한 변경까지도 새롭게 다 허가받고 신고받고 그러면은 건축주로서도 고생이지만 행정력도 낭비겠죠.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하고요. 예외로 하고 경미한 변경에 있었던 것들은 사용 승인할 때 우리가 사실 허가받은 대로 하지 않고 조금 변화된 부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라고 일괄 신고를 할 수가 있겠더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경미한 변경은 뭐냐? 당연히 이제 심대한 건축행위인 5대 건축행위나 아니면 이전 대수선 용도 변경이 있었으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고. 자, 그럼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뭐냐? 면적상 바닥 면적이 한 50제곱미터 이하인 변화여야 돼요.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이렇게 변화됐으면 아예 설계도가 달라진 건데 그걸 경미한 변화라고 할 수 없죠. 자, 변화가 면적상으로 한 5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서 변경 범위로는 1m, 위치 변경도 한 1m, 1m 정도를 사소한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넓이가 아니라 이제 아래 위, vertical. 아래 위 차원에서는 한 높이 차원에서는 한 10분의 1 정도, 10% 왔다 갔다 한 건 봐주겠다. 그리고 변경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로 봤을 땐 10분의 1 이하여야 되고,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층수 변경 없이 변경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 높이가 전체 10분의 1 이하. 높이는 여기 또 한번 반복되고 있죠. 이런 정도를 경미한 변경이다 라고 본다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좀 골 때리죠. 요게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이해가 조금 안 되는 케이스긴 한데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은 여기 질의를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도 012조 3항에 보면은 일괄 신고 가능한 경우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수선이라는 것들 어떻게 돼요? 건물이 실제로 지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수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수선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 사용 승인이 안 된 건물인데 건물을 벌써 수리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것들은 착공되고 나서 시공하는 중에 시공하다가도 중간에 조금 시공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외력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다시 시공된 부분을 우리가 수선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의 대수선을 얘기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사소한 경미한 변경으로 본다라는 거. 대수선을 했다라고 그러지만 원래 설계에도 있는 설계 구조 그대로 하는 거지 바꿔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완공된 건물을 새롭게 고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 중에서 시공하는 과정 중에서 대수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새로운 건축허가 대상으로 허가행위로 보지는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건축 위치가 한 30cm 정도 변경됐다. 위치 변경을 봤을 때 1m니까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럼 30cm 변경됐으면 자, 설계랑 또 그리고 허가받은 내용이랑 달라진 게 맞다. 하지만 경미한 변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새롭게 허가받을 게 아니라 사용 승인 시에 신고를 해요.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알고 보니까 30cm만큼 건물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근데 이걸 뭐 경미한 변경이니까 봐주시죠. 신고할게요. 그러면 봐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건축물 있고요. 공작물이 있었죠. 그리고 또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공작물하고 가설건축물을 좀 헷갈려 합니다. 자, 그럼 가설건축물은 뭐냐?
이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아무나 누가 이제 저기 가가지고 어떤 텐트 같은 것들 치고 사는 것들, 또는 뭡니까 컨테이너 하나 놓고 이제 집처럼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러는데요. 법규에서 용어의 의미는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예정지죠. 거기에서만 가설건축물이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부지라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공원용지라고 그랬죠. 공원용지 또는 학교용지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는 공원이 아니야. 자, 동네가 이렇게 있어. 도로 이렇게 있고, 동네 제일 좋은 땅인데 여기 비어있어. 이렇게 이상하게. 그래서 동네에 이렇게 좀 노는 형들이 가서 담배 피우고 저녁 되면 아가씨들하고 놀고 막 그런단 말이야. 우범지대가 돼가고. 근데 늘 궁금했지. 저기는 땅 주인이 뭔데 놀리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데가 뭐다? 공원용지였다라는 거예요. 공원을 위한 도시군기획시설부지였다는 것이죠. 또는 학교용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이 아니지만 그 시설이 그 지역에 필요하다라고 도시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비워놓고 언젠가 거기에다가 공원을 지을 테야, 학교를 비울 테야, 그러기 때문에 여기 개발하지 말고 놔두세요 라고 지정해 놓은 땅이 바로 도시군계획시설부지입니다. 자, 그런데 도시계획법 배울 때 우리가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죠. 국가가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이 땅을 사서 공원과 학교를 개발해야 되는데 국가가 돈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년, 20년을 지나가서 결국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니까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어떤 규정이 나왔느냐? 그렇게 오랫동안 비어있는 땅이고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땅이면은 건축은 못해. 건축은 왜냐하면 허가가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작물 정도 봐주겠다. 그리고 공작물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공작물과 건축물 사이에 중간 정도 되는 걸 또 이렇게 가정을 해놨어요. 그게 바로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까지는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산다라고 그러면 그건 이제 가설건축물이 됩니다. 왜냐? 가설건축물의 조건은 이런 거예요. 일단은 3년 이하, 향후에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3년까지밖에 못 써. 당신이 이 계획시설 부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봐주는 거니까 한 3년까지만 사용하도록 하세요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우리가 생각하는 RC 구조죠. RC 구조는 못 씁니다. RC 구조란 건 뭡니까? 땅바닥에 기초를 박아놓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서 그냥 땅과 거의 일체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나중에 공원 지을 때 그때 건물을 뜯어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못 쓴다라는 겁니다. 3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어요. 남들한테 파는 것도 안 됩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간선설비 사용하지 않을 것, 간선설비라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뭐다? 상하수도, 그리고 도시가스, 이런 것들. 도시 내에 간선시설이 나한테까지 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살기는 거의 어렵겠죠. 한마디로 처리가 간편한 시설. 자, 여기 공원 부지 매입됐으니까 자, 착공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언제라도 비워줄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한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설건축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설건축물이라는 건 뭐냐? 가설건축물도 따로 나름대로 대장이 있어요.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었죠. 근데 가설건축물도 가설건축물 대장이 따로 있더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내에서는 그럼 가설건축물인데 그 외에서는 가설건축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그냥 가설건축물을 놓는 거니까 그거는 신고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교 주변에 보면요, 학교에서 한동안 이제 강의실이 부족할 때 그것 때 뭐 이제 대학원생들 랩을 만든다 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여기저기다 갖다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거에 대상이겠어요? 도시계획 시설용지인데 이미 학교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시설 부지 예정지인 건 아니죠. 이미 집행된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교 소유지에다가 다만 그 위에다가 가설건축물을 놓고만 있는 거죠. 컨테이너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허가 대상은 아니고요.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막 놓고 쓰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위성사진에 딱 찍혀서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이 있다? 컨테이너 박스인데요? 그거 가설건축물인데? 그래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벌금 때립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용 승인으로 넘어가 봅시다. 허가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달려가고 싶어하는 최종 목표, 사용 승인, 허가받고 착공하고 시공하고 다 했어요. 다 마무리 지었어.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 다 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용 승인을 하기 위해서 건축지도원이라는 사람들이 구청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돌아봐요. 한참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돌아봐서 이제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당초의 설계도 허가받은 내용대로 됐는지, 특별한 이상은 없는지 살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드디어 사용해도 좋습니다 라고 사용 승인을 때리게 되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의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고 또 여러분들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내 자산이요 라고 등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사가 완료된 건물에 그 경우에 감리 완료 보고서와 함께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서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자, 그럼 시군구청장 허가권자죠. 오래 기다리면 안 되죠. 7일 내에 검사하고 승인을 해주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게 다냐? 사용 승인 중에 또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임시 사용 승인. 임시라는 건 뭡니까? 누군가가 너무 급해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적인 절차만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임시 승인이라는 거예요. 사용 승인 이전에도 사용할 필요가 있거나 사용 승인이 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자,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냐?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절상의 이유 등으로 조경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아니, 조경도 그게 사용 승인의 전제 조건이 되나? 되죠, 여러분들. 조경 면적, 대지 안의 조경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 뭡니까? 분명히 그것도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조경 비율이 맞는지, 그게 조경 면적이 맞는지를 분명히 사용 승인 때 밝힐 수 있어야지만 그 비율에 따라서 계획이 됐다, 설계가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사용 승인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계절상의 이유로 공사가 이제 겨울에 끝나서 한파, 굉장히 냉혹한 한파가 있는 시기에 이때 이제 건축이 완료가 됐다. 한파기인데 거기다 갑자기 나무 심고 풀 심고 꽃 심고 해서 조경 면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다 됐는데 조경 면적만 안 됐는데 이건 계절 때문에 이런 거니까 조금 그렇다고 우리가 꽃 피는 봄이 오기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 또 그런 경우 조건부가 되겠죠. 내년 봄 1년 내에 조경 면적이 제대로 확보가 되는 것을 확인할 것, 그런 조건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까지만 시간을 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여전히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법도 또 오차라는 것들도 허용을 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궁금한 내용일 텐데 여러분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솔직히 제대로 되지 않은 맵이라든가 이제 배경 도면 갖고 와서 작업하다 보면 건축물의 스케일이 또 달라지고 오차 생기고 설계 다 해놓고 났더니만 갑자기 이제 대지에 들어맞지 않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것도 현실에선 또 왜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건물을 다 짓고 났는데 건축지도원이 가서 이렇게 준공 검사를 하고 하는데 보니까 건물이 원래 사이즈랑 완전히 달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무허가 건물이 돼버립니다. 벌금 엄청 내야 돼요. 심한 경우 건물을 다 뜯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경미한 오차 같은 경우는 그냥 봐주겠다라는 범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는 것들이 측량을 통해서 하는데 측량 기구라는 것도 불확실해요. 결국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차들이 있다. 근데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를 미리 법규가 이렇게 정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용 오차라는 시행 규칙, 이렇게 자잘한 숫자로 나오는 어떤 이런 항목들은 보통 규칙에서 나온다라고 그랬죠. 시행 규칙을 찾아보면은 건축 허용 오차라고 해서 제20조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런데 시험이 또 꽤 나와요. 건축 설계와 관련된, 건축 설계나 시공과 관련된 어떤 기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지 얼마만큼 정확하게 내가 설계를 하거나 시공을 할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 설계나 시공 관련한 어떤 시험에서 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딱 보면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는 주로 건축선 내지 영정률 건폐율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지와 관련된 것들이죠. 대지. 그게 아니라 건축물과 관련된 규정, 높이라든가 길이, 주로 이제 길이로 평가되는 어떤 항목들이 되겠죠. 대략 봤을 때 어떠냐? 자, 보통 거리로 판별되는 것들은 한 3% 오차를 주고 있습니다. 거리로 끝나는 것들. 건축선으로부터 후퇴가 너는 2m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2m가 되지 않고 2m 3cm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그런 걸 봐줄 거냐 안 봐줄 거냐? 3% 이하면 봐준다라는 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m만큼 후퇴했어야 되는데 97cm만큼 후퇴했다. 97cm. 97cm면은 어떻게 됩니까? 3cm 정도 오차가 난 거죠. 3cm만큼 못 지킨 거죠. 3% 이내에 들어오죠. 그럼 그 정도는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거리를 제대로 못 지킨 거는 한 3%까지는 봐준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건폐율, 용적률, 이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도 실제로 건물을 완성시켜 놓고 나면 미세하게 다를 수밖에 없죠. 건폐율은 0.5%, 당연히 용적률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2배 정도가 되니까 보통 건폐율에. 그래서 용적률은 1%. 하지만 퍼센트랑 관계없이 또 면적으로도 건축 면적 5제곱미터 이상 초과하면 그건 또 안 될세. 반댈세예요, 반댈세.
연면적은 30제곱미터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퍼센트와 미터 둘 다 규제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퍼센트 내로는 들어가더라도 이 제곱미터를 초과해버리면 그거는 역시 그것도 허용 오차가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다. 무허가가 돼버린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련한 건축기준 같은 경우는 자 높이 2%, 길이 2%, 너비 2%, 높이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길이를 재는 형태의 것들은 다 2%네. 그러니까 외우기가 쉽죠. 건축물 관련한 것들은 건축물의 부분에 결국 길이에 대한 부분이다. 근데 길이에 대한 부분은 보통 2%만큼 오차를 주고 있다. 대지 안에서 건물의 위치랑 관련된 것들은 3%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건축물의 각 부분의 길이랑 관련된 오차는 2% 정도로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벽체 두께, 바닥판 두께는 또 이게 오히려 늘어나나요? 3%? 이건 왜 또 늘어나지?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오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벽체라든가 바닥판 이런 것들은 재료를 뭘로 쓰느냐, 심지어는 그 기온이라든가 아니면 습도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외로 오차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3%까지 오차를 준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로 대지 내에서의 건축물의 어떤 거리랑 관련된, 건축물의 위치와 거리와 관련된 것들은 3%까지 오차를 준다. 용적률 건폐율은 0.5%, 1%. 그 다음에 건축물 내부로 와서, 건축물 자체로 와서 건축물의 부분의 길이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2%. 그리고 건축물의 두께에 해당하는 것, 벽체라든가 바닥판이라든가 이런 두께에 해당하는 것들은 좀 더 허용을 둬서 3% 정도까지 둔다. 실무와 관련된 시험에서는 꽤 자주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간단하게만 얘기합시다. 공용 건축물은 정부 공공기관이 스스로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특례를 좀 가지겠다는 얘기예요. 공용 건축물은 허가권자의 협의만 해서 허가를 대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공용 건축물을 제일 많이 짓는 사람이 또 누구겠습니까? 바로 또 허가권자 자신이겠죠. 공용 건축물을 하는 것들은 협의만으로, 허가, 신고 없이 협의만으로 대신하게 한다. 심지어 사용 승인도 없네, 그래. 자, 이상으로 건축물의 건축 2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허가죠, 허가. 하지만 그런데 건축물을 허가만으로 다루기엔 너무나 많은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허가 이전의 상황도 있고요. 허가 이후의 상황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들을 하나하나 넣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들이 뭐다? 허가를 받는 요건들, 그리고 허가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 놓으시고, 또 그리고 설계라든가 시공과 실무가 관련된 사람들은 그거랑 관련된 조항들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행정적인 집행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또 시험에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동일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하는 시험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들이 좀씩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